네, 이번 주 내내 주요 신문들의 일면 기사 톱 또는 정치 관련 기사를 새누리당 관련 기사들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외롭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또 청와대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텐데 자,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오늘 이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을 한 이후 처음 열린 최고 중진 연석회의인데요. 이 계파별 모습도 볼 수 있고 할 텐데 참석자를 보면 김태호, 이재호, 이병석 의원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참자를 보니까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인데 계파를 굳이 따지자면 불참자 2명이 모두 친박입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태수 의원님. 네. 좀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당사자들은 그날 하필 또 일정이 있어서 못 참석을 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일정보다도 보면 매주 수요일 날 되면요. 예. 최고 중진 연석회의는 매주 열리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최고 중진회의 매주 수요일 열리는 거 알고 있으면서 다른 일정 잡으셨다면 좀 납득하기 힘들죠. 예. 또 마침 보면은 지난해 7.14 전당대회 때도 예. 사실 예상을 뒤엎고 김무성 당시 대표가 압도적으로 서청원 후보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서청원 후보가 2등으로 최고위원 됐을 때 첫 번째 위원회 모임에도 사실 서청원 최고위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엔 불편한 심기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구나. 마침 보니까 2월 2일이죠. 월요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 되시면서 좀 쓴소리 세게 했고 또 그 다음날 김무성 대표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거의 보면은 대통령에게 거짓말했다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했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그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 특히 서청원 최고나 이정현 최고 같은 게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온 것이지 뭐 다른 일정을 굳이 그날 하필이면은 매주 열리는 최고 중진 연석회의 날 그것도 아침에 그걸 잡을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최고 중진 연석회의니까 어떻게 보면 상견례 성격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보면 흔한 얘기를 고춧가루 좀 뿌린 거죠. 근데 오히려 고춧가루를 뿌림으로써 그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또 이 신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권력의 추가 확실하게 기울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오히려 더 강하게 주게 되죠. 자, 뭐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그 친박계 의원들이 송년회를 하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를 이제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억하시죠? 지난해 12월 30일이던가요?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저는 지금도 생생한 게 당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아니 7.14 전당대회에서 29%로 당선된 사람이 당선된 대표가 92%의 권한과 권력을 휘두르야 한다. 얘기했는데 마침 지난 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갤럽 지지율이 29%입니다. 자, 친박계가 어쨌든 지난 연말까지는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 공개적인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세가 좀 역전되는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친박계 새로 본다면은 이제 지난번 많은 이제 선거들, 당내 선거들에서 보았듯이 친박계가 숫자상으로는 당내에서 최대 주주이긴 합니다. 최대 계파이긴 합니다만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주류가 더 세가 많긴 했는데요. 결집력에 있어서는 친박이 확실히 이제 강했기 때문에 힘을 발휘했고 거기에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대중적 인기,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친박이 숫자상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상당한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세력 자체는 변화는 없어요. 다 배지를 그대로 달고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 뭐 의원직이 상실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이제 전적으로 반전이 된 것으로 역전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구심점 역할,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방금 황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대통령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실 그 배경이 되고 있던 친박계 자체도 세력이 더 약화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친박계가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중진 연석회의, 특히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상견례 자리에서 두드러지게 친박 좌장 그리고 친박 핵심인 두 사람이 이 참석을 안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분석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회의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 이재호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이 청와대가 뭐 한마디 한다고 그냥 무조건 따라갔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뭐 청와대가 지지가 올라갔습니까? 뭐가 잘 됐습니까? 지금 점점 내리막길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국민의 말을 듣기 보다가 청와대 말을 너무 들어갔고 오히려 청와대도 어려워져 버리고 당도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래도 지금 그것을 바로잡을 그럴 기회가 왔고 또 우리 당 대표님이나 또 새로 되신 원내 대표나 정책 의장이 그 점을 잘 아주 꿰뚫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진회의에서 제가 하는 말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참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화면이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워딩만 본다면 야당 최고중진 연석회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실은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고 뭐 이재호 의원이 저렇게 기분 좋게 말을 한 적이 언제적이냐 싶을 정도로 저렇게 웃으면서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중진회의는 잘 될 것이다. 쓴소리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사실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이정현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중에 보이콧의 의미도 있지만 참석을 해가지고 혹시나 또 얼굴을 붉힐 수도 있거든요. 나쁜 소리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간막을 하면서 피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사실 나오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친박계 의원들하고 비박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가 비박계 의원들이 됐는데 아마 친박계 의원들이 당분간은 좀 보고 있지 않겠나. 뭐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할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뭐 증세라든지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좀 보고 있지만 혹시나 또 이게 당 주류 지금 비박 의원들이 좀 앞으로도 나간다면 다시 또 좀 견제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뭐 오늘 또 그 인용된 친박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는 15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 100명 정도가 나는 친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박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심적인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거 보러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과거 2011년이죠. 그때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3년차, 4년차 때인데 그때 원내대표 경선에서 안경률, 친이계의 안경률 후보를 갖다가 꺾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다 되십니다. 그리고 그 6월 달이죠. 곧 이어서 벌어진 6월 달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이 그 당시 최고 2등으로 그 친박이 대거 약진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때 나온 말이 주의 야박이었어요. 오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2008년에 빠지달았지만은 그거 친이계죠. 저녁 때 쓱 가갖고 저 박근혜 캠프 언저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의원이죠. 그 언저리 기웃기웃하면서 뭐 술 먹고 밥 먹고 그게 바로 주의 야박인데 그것이 권력입니다. 왜냐하니까 2011년 주의 야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2년 19대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빠찌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것은 거의 사생결단 목숨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앞서도 보니까 김무성 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제 그제 얘기한 것 중에 그 보면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국민 속이는 일이다 얘기했는데 실제 보면 1월 3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7%밖에 안 돼요. 65%의 유권자들이 그건 불가능하다. 또 응답자 중에 80%는 현 정부는 지금 증세를 하고 있다. 근데 현 정부 최경환 부총리 등 뭐라고 증세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응답자의 9%만이 현 정부는 지금 증세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느끼는 공포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는 어쨌든 153명 국회의원 중에 한 100명 이상이 사실 박근혜 비대위원장 덕분에 빠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내년에 보면 총선을 앞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보면 국민 민심에 눈높이를 더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주박 야 KY 주박
야, 네. 낮에는 예. 친박, 예. 밤에는 예. KY. 예. 아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도돌이표예요. KY라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와 김무성, 유승민 원내대표. 원내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 새누리당에 이제 크게 예. 당내에 이제 개파가 두 개가 존재해 왔었거든요. 왔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예. 이제 친박계가 있었고 친이계가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친박계와 비박계라고 하는데 주요하게 개파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개파 간 갈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당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은 한 개파가 정권을 창출하고 예. 정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또 예. 그 개파에 대한 또 대중적인 불신도 강화되면은 예. 비주류가 상대 경쟁 개파가 다시 주류로 나서거든요. 그러면 당이 변화되고 있구나, 개혁을 했구나, 혁신을 했구나라고 대중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이제 당 차원에서는 당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이 두 개 개파가 주류와 비주류가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군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야당처럼 개파가 한 5개 정도 나눠지게 돼서 예. 이것이 개파 어떤 예. 연합체 형성으로 되게 되면 예. 주도적인 변화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두 개가 되면 변화가 쉬운 데 비해서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새누리당에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친박계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세가 많이 약화된 것, 아직 뭐 몰락했다고 평가하긴 이르겠습니다만은 개파가 약화된 것은 예. 일단은 좀 폐쇄적으로 좀 뭐 개파 운영이 됐다는 측면들, 폭넓게 어떤 개방성을 가져가지 못했던 측면들, 또 한 가지는 차기 주자들을 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인물들을 예. 사실 많이 허용하거나 예. 용인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차기 주자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게 되면은 예. 그 개파가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세력들이 모아지고 예. 원심력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친박계에서 차기 주자 부상될 수 있는 인물들을 충분하게 조기에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개파가 좀 많이 쉽게 와해되는 형상으로 갔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지금 친박 의원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한 친박 의원이 익명으로 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의원 내각제냐,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 상당히 불편한 심기인 것 같아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잠깐 저 얘기부터 하고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국민을 속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짧게만. 예.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누가 한 얘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08년 예. 이명박 정부 초기 그때 예. 8대 총선 앞두고 공천 파동 놔두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예.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뭐 속였다 그런 취지로 사실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친박 의원들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친박 있고요.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기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당 대표가 대통령이 기만한 국민을 기만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예.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같긴 한데요. 예. 지금은 아직 당장은 어떻게 뭐 저렇게 뒤에서나 전면 나서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예. 전면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회복되고 또 예. 지금 당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뭐 탄력을 받거나 이러지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유승민 원내대표라든지 뭐 지금 다 비박계 의원들로 이렇게 뭐 어떤 대표 지도부가 뽑혔는데 만약에 어떤 끌어가는 걸 잘 못 끌어가고 지지나 많이 떨어진다면 친박계는 저렇게 안으로 감춰져 있지만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개파 갈등 양상을 보일 거고 또 할 말을 할 거고 지금은 좀 얘기하는 거는 뒤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예.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시기에 맞춰서 친박 의원들의 공개적인 반격이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니까 예. 지금 당장은 예. 김무성 대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6일입니다. 예. 10월 16일 상해 가서 계엄 본물 발언했다가 예. 바로 하루 만에 예. 본인의 표현대로 꼬랑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본인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틀 사후에 박근혜 대통령 해외 출장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당 대표가 실수로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고 본다. 예. 라고 아예 거의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어요. 그때 꼼짝 못했습니다. 예. 근데
왜 지금 보면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거의 대통령한테 조금 전에 그 친박계 인사 표현대로 막말을 하다시피 하느냐. 그것은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이 29%에다가 국민들이 보면 특히 보면 뭐 증세 없는 복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물결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친박계 인사들이 친박계들이 뭐 세력을 모아서 뭐 KY,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이 투톱 시스템에 이른바 뭐 저항한다고나 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비근한 예로서 1960년 초반에 그 당시 중국입니다만은 마오쩌둥, 모태동과 유소, 류샤오치, 등소평 이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이쪽에서 무언가 국민적 여론을 갖다가 지지를 바탕으로 모태동을 미니까 모태동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국가 주석직도 내놓고 거의 침잠해 있다가 결국 반전의 기회를 찾았던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화 대혁명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어쨌든 국민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신임 지도부입니다.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이 투톱 시스템이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해나간다면 여기에 어떻게 저항한다든가 반기를 든다든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당 지지도를 봐도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이 이렇게 떨어지던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오른 걸로 봐서는 어쨌든 그 분석을 해보자면 신임 투톱 체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힘을 받아서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당직 인사가 조금 있었고 지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개파의 몰락, 흥망성쇠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보시면 서청원 최고위원이 친박,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정현 친박, 김을동 친박, 김태호, 이인재는 친박이 아니고요. 정책위 의장 원유철도 친박 아니고요. 이군현 사무총장도 친박이 아니고요. 어제 임명된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도 친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모두 한 9명이 있죠, 지금. 9명인데, 10명이군요. 10명 중에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서청원, 이정현, 김을동인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또 김을동 최고위원을 탈박으로 또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정도가 됩니다. 결국은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를 사실은 뭐 친이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가장 큰 뭐 4대강 지금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을 좀 대변했던 그런 의원인데 막 이 원내 수석 부대표가 여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할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비박의 또 친이계 어떤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결국은 친박 의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밖에 저분들은 바꿀 수 없으니까 서청원 의원이나 이정원 의원 바꿀 수 없으니까 두 분이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 두 분이 또 불참한 거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김을동 의원은 뭐 본인은 탈박으로 분류가 거의 돼 있더라고요. 본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친박은 거의 당직에서 빠진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쨌든 김을동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와 또 개인적 친분이 강하다, 개파를 뛰어넘어서 그런 이제 소문은 있고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과 이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 권한이 이제 상당히 강하고 이제 어떤 의견 통로의 역할을 이제 해왔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원내 수석 부대표는 친박계가 이제 해왔죠. 보면은 최경환 원내대표 할 때 윤상현 의원이 했었고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는 우리 김재원 의원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친박계가 일정 부분 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상당히 권한이 강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어떤 의견 조율 창구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친이계 비박계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조혜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절반이 참석해서 이제 과반의 뭐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봤으면은 당의 공식적인 어떤 의사 개진, 의견 개진, 이제 의사 결정 차원에 있어서 친박계가 의견을 제출할, 의견을 낼 통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사령관이고 수석이 이제는 부사령관인데 우리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참모총장이고 원내 수석 부대표가 야전군 사령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보면 저쪽에 수석 야당과, 부대표하고 야당의 수석 부대표하고 서로 모든 일정 등을 조율하고 조금 원내 대표는 그걸 총괄 지휘하는
뭐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보면은 야당 협상 말고도 또 보면 자기당 의원들도 챙겨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간사를 배정한다던가 네. 또 상임위를 배정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총괄하는 참모총장은 네. 원내대표. 네. 야당하고 협상만 딱 전담해서 싸우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네. 원내수석부대표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윤희웅 우리 저 센터장 말씀대로 보면 그동안 윤상현, 네. 김재원 그야말로 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전에 뭐 누님이라고 불렀다는 그 뭐 윤상현 뭐 의원 이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른바 그 핵심들 실세들하고 소통이 예를 들면 당 대표도 모르고 원내 대표도 모르는데 수석 부대표만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청와대 초청도 받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런데 이제 보면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조혜진 의원으로 바뀐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난해 10월달에 그 당시 상해 고물 발언 났을 때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시면 김태호 최고가 나 못해 하고 사의 표명하고 예. 뒤로 물러섰을 때 김무성 대표가 버덜버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당 지도부가 와야 돼 버리거든요. 나머지야 임명직 당직이지만은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은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 케이스가 2011년 12월에 있었던 바로 홍준표 체제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지금 바로 유승민 최고위원, 원희룡 최고위원, 남경필 최고위원 세 사람이 사표 던지니까 바로 무너졌던 게 홍준표 체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8명입니다. 지금 최고위원이. 6명의 최고 당대표 최고위원과 2명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있는데 8명 중에 2명 빼고 6명이 절대 과반이 3분의 2가 이른바 비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청원, 이정현 두 분 치고 극단적으로 좋아 못하겠어 당신이랑 그리고 사표 던져도 잘 돌아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친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됐기 때문에 뭐 친이가 됐고요. 자, 이제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안 하는 경우도 이제 앞으로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정책 입안을 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청와대와 협조를 잘 하겠다, 뭐 대통령과도 직접 통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뭐 분석을 그렇게 쉽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청와대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복지가 제일 화두고 증세 없는 복지는 대통령 그때 보면 공약이었고 그걸 뭐 수정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미루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뭐 증세를 한다든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철학을 지금 바꾸겠다. 무상복지 이거 뭐 증세 없이 하겠다. 이걸 철학을 바꾸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이고 다만 이제 여당의 지도부나 뭐 야당 지도부하고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증세라든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얘기가 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증세나 복지 부분은 그 정치 야당이나 그 당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 않겠나. 그러면 뭐 청와대나 정부를 따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박 변호사 말씀이 이게 전적으로 옳은 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뭘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세금은요. 우리 보면 미 독립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보스턴 티파티 사건 때 나온 얘기가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예요. 세금은 고유하게 사실은 주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대표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금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것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인 것이지 보면은 여야가 합의해와라. 그러면은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겠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고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안 되었는가.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 청와대에 이중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는 안에 그 내부에 쓴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나갔기 때문에 됐던 것이지 그것이 바로 여야가 국회 내에서 소기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고부담 고복지로 갈지 중부담 중복지로 갈지 저부담 저복지로 갈지를 협의한다면 그것을 갖다 따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인 것이지 너무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이어가기 전에 한번 그러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복지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어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공감대를 해서 정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를 한다 하는 게 지금까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복지 정세 문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다 지금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먼저 돼야 이게 그냥 그 어떤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에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금 올리는 거는 국민 여론을 보고 정치권이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워딩에 대해서 이제 신문사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전히 복지 없는 증세의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분석과 여지를 둔 입장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전 입장과 기본적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이겠죠. 큰 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어쨌든 뭐 정부 정책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성을 갖는 인물이기 때문에 쉽게 어쨌든 바꾸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쨌든 아까 표현에서 봤듯이 미묘하게 지금 기류의 변화를 이제 읽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제 새롭게 이제 뭐 탄생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이런 기류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여지를 이제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어떤 콘센서스 합의를 이루어서 가져오면 일정 정도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에는 절대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는 한 발 정도는 아니겠지만 반발 정도 뒤로 이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서 이 논의는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된다면 또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수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복지 지출을 축소를 해야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이 합의를 먼저 해달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무상복지를 유지를 하자. 증세 문제는 추가로 논의를 하자. 지금 오히려 가깝게 보자면 김무성 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조금씩 비슷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게 2011년부터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그 칼럼, 기자 칼럼에 아주 잘 썼더라고요. 보니까 2011년 나와서 무상복지만이 살 길이다. 무상보육만이 살 길이다. 외쳐갖고 2등으로 당 최고위원 되셨던 분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 자기 설명 없이 갑자기 보면 뭐 증세 없는 복지는 그거는 뭐 허구다 말씀하시면은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물론 뭐 2월 8일이면 새로운 저 리더십이 야당에도 생기겠습니다만은 지금 복지가 2011년부터 한 3년 사이에 너무 순식간에 마치 뭐 풍선이 폭발하듯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증세, 세금 얘기는 놔두고 그냥 공짜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복지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인 것인가. 지금 보면 성장도 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여야가 정말로 야당이 지금 갈수록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과거와 달리 이제 집권 가능성도 분명히 반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 다 정권 교체 가능성, 정권 재창출 가능성. 누군가 2018년부터 정권을 맡는다는 그런 어떤 뭐 절박한 심정하에서 이걸 논의하지 않으면 세금을 언제까지 올리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OECD 기준으로 24% 정도니까 우리가 담세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때 세금을 뭐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와 야가 서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좀 달라진 풍경 같습니다.